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문제로 말 그대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44억 원을 몰래 의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신 분은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인데요. 오늘은 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초지종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발표한 다음 날 국정교과서를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의결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월요일 날 국정교과서 추진이 발표되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그럼 이 예산을 하면은 틀림없이 본 예산에서 하게 될 텐데 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저도 단 한 푼도 인정할 수 없다. 올라오기만 올라와 봐라. 네. 전액 삭감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워낙 야당이 완강하게 전액 삭감을 좀 벼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쩌면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니까 그런 편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액수가 뭐 이런저런 액수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쭉 그 논란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오후에 믿을 만한 분이 네. 일종의 뭐 양심적인 제보죠. 지금 논란하고 있는 이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은 이미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그렇게 제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죠. 설마 하면서 사실 확인을 이제 어젯밤 그리고 오늘 뭐 이른 아침부터 해가 쭉 해봤더니 네. 사실인 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다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 네. 예? 그러니까 특히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황우리 교육부 장관께서 지난 9일날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오셔서 네. 국정교과서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예산 신청을 해놨다는 이야기는 이미 국정교과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거죠. 결론 내리고서 이제 예산을 예비비로 몰래 편성을 해서 네. 추진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참 공무원들도 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13일 날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비공개 의결이 됐고, 네. 그러니까 비공개 의결이었으니까 저희들이 몰래 의결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날 14일 날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 설명회를 국회 들어와서 해요. 그거는 이제 교육부 국장하고 과장 오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역사 교과서 지원 TF 팀장 이분이 실제적으로 실무총괄하는 거거든요. 김아무 계신데, 네. 그분하고 그 위에 국장하고 국회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야당 보좌진들 대상으로 내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좌진들이 이렇게 물어요. 국정교과서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답변이 이거를 본 예산으로 할지 예비비로 할지 네. 그다음에 뭐 전용으로 할지 딴 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네네. 할지 고민 중이다. 그리고 액수도 얼마큼 해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미 그 전날 국무회의에 통과시켜 놓고서 공무원들의 이런 거짓은 네. 행정의 입법 위에서 입법을 가지고 노는 거죠. 국회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론인들도 깜빡 쏘갔고 국회도 쏘갔고 국민들도 쏘갔고 네. 제 주위에서도 그럼 안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으니까 네. 예산 다 깎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산 심의할 때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러겠다고 여러 차례 주위에서 이야기했고 뭐 언론에서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저도 깜빡 쏘갔고 네. 참 황당하죠. 참 이게 그 의원님 헛 웃음이 정말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자,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황우여 장관은 국감에 출석을 해서 어쨌든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정교과서 결정을 미루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미 예산 집행까지 끝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황우여 장관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일정을 추정을 해보면요. 네. 물론 이제 자료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절차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요청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날짜 언제 요청했는지 자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대충 일정을 역순으로 12월 지난 이제 화요일 날 13일 날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을 한 거는 사실로 확인됐으니까 역순으로 보면은 네. 자,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안건에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12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요청을 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예. 기재부한테 이게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 실무 작업이 통상 예비비 실무 작업이 한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네. 일주일이 걸린다고 봤을 때 10월 초에는 교육부 내 어디에선가 아마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비공개로 네. 교육부 어디에선가 예산 실무 작업이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이미 지난 9일 날 황우여 장관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출석했을 때는 교육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리고 제가 지금 추정하는 게 사실이라면 네. 예산까지 신청을 해놓고서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 9일 날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날 결국해서 하루 종일 그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물어요. 네. 국정교과서 이거 그랬죠. 결정된 거냐. 네. 근데 장관께서는 하루 종일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국회 의견도 국정감사 오늘까지 들어봐야 되고 또 여론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마치고서 결정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루 종일 하시거든요. 네. 참, 제가 추정한 이 일정 역순으로 계산한 일정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네. 장관께서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그 짓 하는 거는 이제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시거든요. 이거는 장관의 어떤 사퇴를 떠나서 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국회법을 위반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관께서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네. 명확하게 지난 보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이것을 클리어하게 밝히지 않으시면은 장관님께서 상당한 비난을 감수를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저는 오늘이라도 장관께서 그냥 직접 누굴 통해서도 아니고
장관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에서 해명하시고 네.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짓을 하셨으니까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이후에 본인의 그치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일단 좀 농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로 황우여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중죄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자, 이게 국민은 하나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깜깜이 예산으로 국무회의에서 뚝딱 이렇게 처리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공무원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13일 날 비공개로 어제 지난주 14일 날 국회에서 그게 뭐 한두 명이 들은 것도 아니고 한 뭐 10명 이상의 보좌진들하고 관계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사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뭐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을 그대로 두면은 특히 이제 아마 근데 정부도 좀 딜레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왔던 이제 역사교과서 TF 팀장 이제 김아무개 과장인데 그분이 이제 실무를 다 총괄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본인의 약점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약점도 있고 반면에 또 내년에 일선의 교장으로도 나갈 싶은 또 욕구가 강한 분인데 아마 그분이 아마 상당한 심각한 징계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분이 모든 정말 비밀의 열쇠를 실무적으로 다 쥐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도 하루 종일 뭐 초유의 파행 사태가 난 게 국정감사 하는데 특히 마지막 날 확인 감사에서 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하루 종일 파행을 한 경우가 이게 해방 이후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는 강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교육부가 이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한 자료를 교육부가 이제 김현석 이름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뭐 이미 다 국회에서 다 밝혀진 거니까는요. 김현석 과장이란 그분이 강은 의원한테 준단 말입니다. 새누리당 강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누가 어디서 작성한 것인지 우리 야당 의원한테도 줘라.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여당에서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매뉴얼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한번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야당한테도 줘라. 그러나 이제 정부는 못 준다고 하고 그 실무 핵심 라인의 딱 중앙에 있는 분이 김현석이란 분이거든요. 김현석 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은 지난 1년 동안에 국정교과서 추진의 모든 비밀의 키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회 와가지고 그런 거짓을 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주게 되면은 또 이분이 서운해서 자기 비밀의 문을 열어버리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이게 사단이 나고 그야말로 뭐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교육부에서도 뭐 교육부 장관 본인 스스로 지금 거치도 고민이 되시겠지만은 과연 이 팀장의 거치를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공무원 역사교과서 TF 팀장 김현석 팀장이라는 과장이라는 분도 그렇고 황우여 장관도 그렇고 국민과 국회를 속인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게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오전에 지금 뭐 여러 차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교과서 예산이 뭐
예비비라는 성격을 우선적으로 네.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비비가 한 2조,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2조 4천억 정도가 지금 1년 올해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조, 그중에 1조 2천억은 이제 재난재해, 네. 갑작스런 홍수나 가뭄 이런 이제 재난재해, 네. 돌발적인 어떤 그 사태, 사고 이럴 때 이제 급히 쓰라는 돈이고, 또 나머지 1조 2천억은 일반 예비비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한 4, 5천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런데 네. 어쨌거나 이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예산은 필요한데, 국가에서 본 예산으로는 당연히 편성을 해놓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꺼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급하게 썼으니까 국회 보고할 필요도 없이 쓴 다음에 내년 이제 5월 달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교과서, 국정교과서 예산이 그렇게 국가 재난에 준하는 네네. 아주 시급한 그런 예산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적으로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역사 교과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굉장히 그 불리한 새로운 변수가 하나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법으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비비라는 거는 사실은 뭐 나름대로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은 네. 뭐 정부가 꺼냈으면은 그만이거든요. 그래 그거 꺼내 쓰는 것을 국회에 뭐 사전에 그 합의를 하거나 네네. 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상식의 수준에서 이 예비비 이번에 그 비밀 의결한 거는, 몰래 의결한 거는, 네. 이건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 예산 전반에 대해서 네. 정부가 이렇게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입법을 하는 국회를 무시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아마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정부도 국회한테 무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뭐 네. 그래서 예산 심의를 네. 뭐 일각에서 예산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전쟁을 임하면서 정부의 1차적으로 교과서 관련된 뭐 어떤 예산,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아마 예비비서 해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지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예산을 현미경 보듯이 뭐 꼼꼼히 볼 것이고, 네. 또 관련 교과서 관련 일에 걸려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네. 한국중앙 연구하는 중앙연구원. 그런 기관도 네. 있어요. 네. 거기 1차적으로 아마 현미경 보듯이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예산에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이렇게 네네. 무시하고 이렇게 농락을 한 것에 대해서 네. 국회도 어떤 정부를 향해서 정말 이번에는 정말 엄격하게 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교육부 관계자가 오늘 한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비비 일부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내졌고 집행을 시작한 단계다. 그러니까 44억 가운데 일부가 쓰여지고 있다. 예산 집행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국정교과서는 이미 전환 단계로 돌입됐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법도 있고 또 예산의 뭐 절차도 있지만은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국민들에게 저는 여쭈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몰래 국회 몰래 예산마저 집행해 버렸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멘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급하게 오늘 전화 연결했는데 의원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예비비도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국민 혈세거든요. 이걸 쓰려고 하면은 네.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지금 이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이렇게 몰래 의결해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 국민 정서가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우월성 있게 돼야지. 그래도 간다, 자신 있다, 역사에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립서비스 아닌 립서비스 곳이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결정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안보의 컨트롤 타워로 앉아 계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플랜 B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가냐 이겁니다. 원점 재검토,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게 국산 개발 또는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장착,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리스크가 좀 더.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미국 방문길에서 돌아오자마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했죠.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사업 부실 보고 등의 책임을 물은 문책 인사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 결정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서 굴욕 외교 논란을 낳고 있는 한민구 장관은 괜찮은 것이냐,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에서 국방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김도균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인사 그리고 KF-X 사업 문제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자주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어제 경질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핵심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늑장 보고를 했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선이 주철기뿐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간략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가지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고받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달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위사업청에 KF-X 사업 기술 이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할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이 3월 이후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서 방사청 책임론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방사청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 보고를 했는데도 청와대 안에서 이 사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네. 이후 지난 8일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6월 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4개 기술은 승인이 안 됐다는 사실을 담당 부서장이 설명했고 9월 25일에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데 사실 미국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청와대가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차기 전투기로 로키드 마틴의 F-35를 결정하고 나서 2달 후에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대책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바로 주철기 수석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주수석 주재로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던 회의였는데요.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전투기 사업자로 선정된 로키드 마틴의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기술 이전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과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회의가 일종의 전문가 간담회 형식이어서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회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런 회의를 주수석이 직접 주재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주수석과 함께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인데요. 김 실장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KF-X 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의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9월 차기 전투기 사업의 단일 후보였던 보잉사의 F-15SE 기종을 부결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시킨 것이나 2014년 3월 로키드 마틴사의 F-35A로 차기 전투기를 최종 결정한 것 역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 실장이었습니다. 특히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유력했던 보잉사의 F-15SE를 탈락시키고 로키드 마틴의 F-35A를 선정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김 실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것은 김관진 안보실장을 대신한 대리경질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는 모양이군요. 자, 이번 인사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김관진 실장이 살아남아 있다. 이걸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실제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 이런 통보를 받고도 F-35를 선정해서 이 KF-X 사업 굉장히 중차대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이게 완전히 자초 위기에 와 있다면 당시 이 기종을 선정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기종을 선정한 사람이 바로 김관진 실장이다. 그러면 이분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네. 어제 주수석이 전격 교체됐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문책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수석의 사의 표명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책임론에 대비한 선제 조치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관계자는 주수석의 경질은 운영위 국감을 앞두고 KF-X 청와대 책임론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면서 청와대로서는 보고 누락으로 가는 게 가장 손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주수석이 물러나면서 KF-X 사업 논란과 관련한 외교 안보 라인의 추가적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늘 깃털,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보호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되풀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요. 이 문제도 굉장히 찜찜함을 남기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자마자 이런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이거 미국에 가가지고 한민구 장관이 뭔가 단판을 짓겠다.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입장을 밝히다가 실제 일거에 거절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굴욕 외교 논란을 피하려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묻혀버리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중국 경사론을 해소했다. 네. 또 북한 핵포기에 대한 한미의 압박 강화를 들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빈손 맹탕 외교라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이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 문제는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모습으로 문전박대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했던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기술 이전 거부를 재차 확인했다가 거절당했던 것이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미국 대사관에서도 의제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재차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망신 외교의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마저 퇴색시킨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외교 아닌가 싶어요. 이미 미국은 이게 법률적으로 도저히 핵심 기술 이전 그 어느 나라에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에서 때를 쓴다고 한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했다. 저는 이게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정말 그 자체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나저나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장기화된 사건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영어도 굉장히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게 독자들이 KF-X 사업 그리고 FX 사업이 또 굉장히 또 헷갈려 하기도 하거든요. 이 앞에 코리아가 붙은 FX 사업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좀 어떤 건지 좀 저희가 뉴스를 잘 못 보는 그런 청취자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정부는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가진 최신의 전투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FX 사업과는 별도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서 낡은 전투기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산 전투기 개발은 비용 절감과 전투항공력 유지,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장 소요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로키드 마틴의 F-35 40대를 도입하는데 약 8조 원의 돈이 드는데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데는 약 18조 원의 어마어마한 설세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고심 끝에 정부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차기 전투기 사업 선정업체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과 사업 투자 등을 계약 조건으로 설정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시켰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선정업체가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제공함으로써 개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는 계획이었죠. 차기 전투기 사업 따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개 입찰로 진행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막바지였던 2013년 9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 유럽 항공방위 우주산업은 각각 F-35A와 F-15SE 유로파이터를 입찰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예산 초과, 유럽 항공 방위 우주 산업은 계약 조건 위반으로 최종 탈락하게 됩니다. 결국 보잉의 F-15SE가 최종 낙찰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보잉사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4년 3월 24일 차기 전투기 사업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개 입찰로 진행되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핵심 기술을 차기 전투기 선정업체로부터 이전받고자 했던 계획이 틀어져 버렸던 겁니다.
최초 경쟁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KF-X 관련 기술을 51건 요구했지만 수의계약 당시에는 42건으로 9건을 축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종 합의는 25건으로 마무리돼서 17건의 기술 이전이 빠지게 됐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경쟁 입찰 때보다 기술 이전이 부실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또 4가지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져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것이죠. 참 진행 과정 자체를 쭉 꼼꼼하게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김관진 실장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쉽게 이해하기 저희 국방 분야에 잘 전문가가 아니었던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4개 핵심 기술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네.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핵심 기술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또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RF 제머라고 불리는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인데요.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정보 처리 속도가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배나 빠르고 전투 능력도 서너 배가량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대공 전투 상황에서 위협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데 이용되는 IRST는 적기가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쏘려고 조작할 때 이를 탐지해서 조종사에게 알려주고 조종사가 즉각 대응토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EOTGP는 레이저를 이용한 무장 유도 및 지상 표적 정밀 타격에 이용되는 장비고요. RF 제머는 고출력 전자파를 쏴서 적의 전자장비를 먹통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설명을 들으셨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예. 이들 4가지 기술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전투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없이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실정인 것이죠. 네, 눈과 귀를 가린 전투기가 자기 기능을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으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누구보다도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격인데 이 청와대가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경질로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달 초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위사업청을 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기 전투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전환시킨 당시의 국방장관이 바로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점, 또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이 여러 자문회의에서 핵심 기술 이전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청와대에 최종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방사청 조사를 놓고 또 하나의 유체 이탈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주 전 수석이나 김관진 실장 등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현 정부의 대미 군사외교 실패 사례라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끝까지 좀 그 책임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국회 국방위에서는 좀 꼼꼼하게 이 문제를 따졌어야 됐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 열린 국방위에서는 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 요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부 제약인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심 기술 이전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핵심 기술 4가지와 무관한 협의체를 갖고 와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된 원인을 결정한 김관진 안보실장이 현재 안보 컨트롤 타워에 앉아 있다면서 KF-X 사업을 정상화할 첫 번째 방법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석연찮은 결정이 이루어졌고 제때 노력할 시기를 놓치게 한 책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F-35로 기종을 변경하기로 판단한 원인과 정무적 판단의 실체가 뭔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면서 KF-X 사업이 결정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비판에는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했는데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핵심 기술 이전이 안 된 이 시점에 사업을 중단하고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국내 개발에 대한 찬반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수석이나 장관 한두 명이 책임지고 사표를 내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도원 국방위원장까지 나서서 앞서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적이 있다면서 관련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국회가 가진 이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KF-X 사업 이거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돈 못 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두원 국방위원장이 예산 거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총 사업비 8조 8,421억 원이 투자되는 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118억 원이 증가된 670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핵심 기술 확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2025년까지 개발 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위사업청은 4건의 미승인 기술 등에 대해 국내 기술 수준, 해외 기술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한 확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예산도 계속 들어가고 취소할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릴 상황에서 원점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여당 소속인 정두원 국방위원장까지 KF-X 사업 관련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서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에 국민 예산 혈세가 투입된다는 걸 과연 어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 무려 18조 원입니다. 18억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18조 원이나 들어가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자, 이게 뭐 주철기 수석 하나 자르고 끝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은 없다? 야, 이걸 우리 국민들이 도무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판단을 한 청와대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사업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제 한민구 장관이 뭐 앞으로 플랜 B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가 주장하는 플랜 B는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네. 사실 공군에게 전투기 노후화는 치명적 위협입니다. 영공 수호 능력과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노후화된 전투기는 우리 조종사들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그렇죠.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은 우리 공군이 사용 중인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계획이 무산된다면 당장 120대의 전투기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언급됐던 플랜 B도 KF-X의 국산화 기술 개발 실패 시에 대안이 있느냐는 물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유럽과 이스라엘 등 국외 업체 협력과 국내 독자 개발로 이들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독자 개발에 나서더라도 KF-X 개발 목표 연도인 오는 2025년까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정과 의지만 가지고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참 120대나 되는 전투기 공백이 뻔한 상황에서 도대체 그 기술 이전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안 해준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그냥 고생하셨다 이렇게 하고 넘겨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0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